나는 누구와 함께 생의 끝자락을 보낼 것인가, 돌봄, 관계, 이제 의료진,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려운 삶에 놓인 분들도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모실 작가님은 각자 도사 사회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약 153만 명이고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수는 약 10만 명이다. 병원에서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연명의료가 내 생의 끝자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내 뜻이 반영된 삶의 마무리를 고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시민이 평소 건강할 때 자신의 임종 과정을 미리 생각해보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 문서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및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뜻을 확인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다. 오늘날 말기 환자는 웬만한 대형병원에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 서비스에는 가족상담, 경제적 지원, 임종준비교육, 정서적 지지, 호스피스 연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환자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문서를 통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서류가 말기 고지와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소통을 형식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16년에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고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그런 결정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정말 개인의 것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인데, 의료적인 그 처치도 그렇지만 뭐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 그게 주변 뭐 가족이라든지 자신의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를 받는 도중에 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늘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문제가 어떤 점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늘날 연명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리고 나의 생의 끝자락과 병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 다음에 논의를 해보게 하는 그 효과가 이제 컸던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의료진들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료진들의 규범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의료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환자들은 아픈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보호자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이제 했던 분위기가 강했다면, 오늘날 의료진들 내부에서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규범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이 두 가지의 문서를 구분을 먼저 하고,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19세 이상의 시민들이 건강할 때 누구나 네.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혹은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가 환자 보면서 담당 의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그것을 이렇게 작성하고 시행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연명의료 중단에 관련돼서.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전에 이제 150만 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10만 명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노인 인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명 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고민이 이 사전연명으로 이 문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고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인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선뜻 문서 작성을 못할까? 혹은 안 할까? 사실상 건강할 때 아픈 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가 70대, 80대 그쵸. 나를 생각하면서 연명의료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실제로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의향서를 쓰고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의 생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썼을 때 그 생각, 그 사람이 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과거를 이제 부르는 것이죠. 예, 현재의 나보다는 그쵸. 사실 과거의 나를 부르는, 한마디로 증거자료로 불러들이는 네. 겁니다. 연명의료계획서도 사실상 시차가 있죠. 네. 예, 숫자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선뜻 안 움직이는 그것이 이제 연구를 해봐야 네,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다수가 사실상 이 서류를 작성을 안 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연명의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환자는 이거 이제 연명의료 결정 대상자는 임종기 환자입니다. 네. 한국의 법은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해외에서는 없는 구분이거든요. 그냥 말기 환자인데, 한국은 이 터미널 환자, 터미널 그 페이션이라는 이 환자와 다잉 페이션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분이 의료진이 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네. 임종기는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은 환자인데 이분은 건강 상태가 사실상 안 좋잖아요. 네.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면은 서류 작성도 안 했고,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는 자기 의사 표현도 힘들어. 그러면 결국에 의료 결정을 누가 할까요? 가족과 의사가 함께하는, 보통 가족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가족도 가족 한 사람이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결혼했다면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비속이 이제 사실상 2인 이상 전원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이러니함이 있는 거죠. 자기 결정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타인,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대리하는 건데, 그 가족도 이제 법이 딱 규정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은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화목한 가족, 그리고 다수가 환자를 위해서 고민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그리고 합리적인 개인, 그쵸.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을 도출해서 의사와 함께 합의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한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이고, 네. 문제는 오늘날 이제 1인 가구, 그 다음에 무용고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혈연 가족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이제 출현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가족을 꾸리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것이죠. 환자가 이제 자기 의사 결정 능력이 안 될 때, 건강상의 이유로 이 가족들이 사실상 가족이지만 어떠한 행사, 이 사랑하는 이 환자를 위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 이제 지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고, 또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또 못 따라가는 법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례에서 제가 보았었던 것도, 그 형제자매들이 엄청 불화해. 부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연명의료를 이제 계속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네. 이게 지금 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는 안락사 문제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6월 국회의원 안규백은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했다.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조nom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내건 조력조정사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의사조력 자살을 의미한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조nom사 입법화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권리 보장, 환자와 가족의 고통 경감 등을 들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력조nom사법이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말기 환자들에게는 연명의료 결정법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이 그러면은 아프지 않은 상태에는 아니지만 이제 아프지만 말기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허락해주는 그런 법인가요? 지금 현재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조nom사법은 연명의료 결정법을 개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존의 연명의료 결정법에 덧붙인 거예요. 아. 그럼 덧붙인 내용이 뭐냐? 스위스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의사조력 자살. 네네. 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어떤 버튼을 누리건 마시건 이런 형태로 이제 죽음을 이제 조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조건이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기 환자이고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다. 그래서 그 환자를 조력조nom사를 할 대상으로 보느냐는 또 위원회가 네. 이제 결정해서 이 환자와 담당 의사 그 소견과 의견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원해야 되니까 그것을 봐서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조거든요. 네. 법안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생애 말기 끝자락과 이 연명의료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둘러싼 이 의료의 문제들에서 뭔가 답답한 것이죠. 나의 존엄을 계속해서 해치는 어떤 행위 그다음에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의사조력 자살이라고 했는데 이 안락사 의사조력 자살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종의 이제 외국어를 우리가 배우듯이 용어를 네. 일단은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어를 할 땐 한국어를 써야지 일본어와 불어를 쓰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딱 정해놔야 되는 게 안락사를 딱 하나로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면 다른 의료적 처치로도 이제 회복이 안 되는 환자, 그러니까 질병을 겪는 환자, 다른 이제 의료적 방법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한 것이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고통을 덜어준다. 네. 그리고 본인이 결정할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의사조력 자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접적 안락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방법이 의사가 직접 안락사를 이제 하는 것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의사조력 자살은 똑같이 환자가 요청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으로서 이제 의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은 이제 한 패키지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럼 연명의료 결정은 다른 것이죠. 네. 이것은 어떻게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락사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그러니까 이것은 꼭 말기 환자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안락사 대상군은 예를 들면은 루게릭병 환자 같은 경우는 말기 환자, 임종기 환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환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실존적 고통을 이제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치료 방법은 없고.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결정을 이제 하고 요청을 해서 그 고통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자기 결정권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기 결정과
권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자기 결정은 내 일을 그러니까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내 결정, 나에 관련된 결정일 수 있는데 권리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권리는 사회적 승인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어떤 나의 자기 결정권이 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보호자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고 자기 결정권이 다 통용되면은 뭐 살인할 권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적 규범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서는 이제 사회적 승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승인이 됐을 때는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승인 됐을 때는 공권력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결정 플러스 권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죽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의료진이잖아요. 네, 의료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의료진이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이 이렇게 엮이는 거고 근데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상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인공호흡기라던가 지나친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석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임종기 환자의 자연스러운 죽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을 중단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규백 의원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이거를 더 씌웠다라는 거는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게다가 또 이름은 존엄사라는 이름을 맞습니다. 또 붙이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약간 조금 헷갈리는. 그래서 의사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단어였어요. 네, 조력 존엄사. 그죠. 안규백 의원이 이제 발명한 겁니다. 네, 발명한 거군요. 발명한 겁니다. 의사조력 자살, 의사조력 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존엄사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의사조력 자살법을 존엄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레곤주가 이제 의사조력 자살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주인데 그 법 이름이 Death with Dignity Ac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엄사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존엄사는 의사조력 자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섞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섞여 맞아요. 그리고 스위스의 이제 의사조력 자살을 지원하는 단체 이름도 디그니타스. 그 존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존엄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의사조력 자살로 쓰이고 있어서 한국에서 존엄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랑 괴리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웰다잉까지도 있잖아요. 사실상 언론에서 쓰고 있는 그렇게 용어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조금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이 강조하는 좋은 죽음과 능동적인 죽음 준비라는 가치의 틀은 죽음을 각종 기술로 통제할 대상으로 만들고 정작 죽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에는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 학력, 직업, 소득, 지역 등에 따른 죽음의 불평등성을 잘 살고 잘 죽어야 한다는 윤리적 언어 표현으로 가리거나 정당화한다. 웰다잉이 상정하는 자기의 죽음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실현하는 자기 안에 갇힌 주체로 보인다. 그에게 정책, 제도, 법률, 또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이른바 사회적 관계는 잘 죽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로 치부되거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 웰다잉 담론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뭐 이것도 웰다잉, 게다가 무슨 웰다잉과 관련된 서적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웰다잉이 이처럼 사회에 만연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웰다잉, 잘 죽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모호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할까요? 어떤 임종을 앞둔 그러한 많은 그 죽음과 어떤 뭐 의료와 돌봄과 이런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웰다잉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죽음을 생각하는 일종의 틀거리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답은 없다라고 우리 보통은 알고 있잖아요.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100사람의 가치관이 다 다를 거고 삶의 방식도 다 다르니까 누가 이게 좋은 삶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너 삶이고 내 삶은 또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이렇게 답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마치 좋은 죽음이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 TV만 틀고 뭐 라디오 틀면 각종 의료 전문가들 혹은 뭐 심리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웰다잉을.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노화가 연결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죽음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이런 거 저런 거 다 섞어서 대개는 덜 아프고 건강하고 오래 살다가 혹은 이제 뭐 오래 안 살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건강하게 살다가 나답게 네. 그리고 조금 아프고 빨리 죽는 거 이렇게 이제 기결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산도 관리해야 되고 건강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리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죠,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죽음을 상정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생의 말기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굉장히 많은 관계성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나는 누구와 함께 생의 끝자락을 보낼 것인가, 내 일상을 사실 뒷받침할 수 있는 돌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 개인의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더라도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자기 결정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려운 삶에 놓인 분들도 많거든요. 많이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이 웰다잉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개인들이 정보도 다 독해하고 파악해가지고 긴밀하게 어떤 일에 반응하고 대응하게끔 상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다르죠.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르고 여유도 어떤 분들은 찬찬히 그런 문서도 다 읽어볼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생업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상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플러스 내 주변을 이제 이야기, 그러면 사회적인 이야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싹 가리. 그러니까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웰다잉은 죽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공공연한 비밀을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 다른 현실이 가려지고 있는 역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 죽음이 관련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요 지점인 거죠. 이 진안함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내 일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비 오면은 칼국수도 생각이 나고 막걸리도 생각이 나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렇게 아프건 안 아프건 굉장히 복잡한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생애 끝자락에서도 똑같이 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스피스에 가도 임종이 얼마 안 남아도 심심해하세요. 그리고 화분 가꾸는 분들은 끝까지 화분을 가꾸시고요. 그 다음에 먹방 보시는 분은 끝까지 먹방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산단 말이죠, 끝까지. 그랬을 때 그 일상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역사로서 존중하고 스토리로 하나의 서사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현장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웰다잉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야 된다는 거죠. 모호하게 웰다잉을 얘기할 게 아니라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간병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다음에 돌봄과 의료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통합을 할 건지, 집에서 내가 임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논의를 네. 하는, 사실 지름길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웰다잉 이렇게 묶으면은 사실상 문제를 더 풀지 못하고 그렇죠.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추상화되거나 자기 개발의 또 하나의 문제처럼 네.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죽음에 꼭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죽음이라는 것을 같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뭔가를 계속 하게끔 그렇죠. 맞아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좋은 죽음, 나쁜 죽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덜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구는 그냥 편안한 죽음, 네. 그냥 보통의 죽음, 그냥 죽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상상력을 제한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흥명기 의료인류학자님을 모시고 저희가 각자도사 사회, 우리의 어떤 말기, 노화와 임종의 직면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률적인 이슈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 정말 다양한 면모들이 이 책에 잘 드러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들이 또 이 책을 이해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병기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럼 인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